자, 봅시다. 자, 지금 아까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는 다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합성어의 종류 하나만 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자습서로 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합성어의 종류를요, 이제 의미, 관계에 따라 나누면 우리가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개. 자, 지금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끝났어. 알겠죠? 그 다음 밑에야. 알겠죠? 밑에 걸 볼 건데, 자, 대등 합성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합성어니까 반드시 뭐랑 뭐가 만나 있어? 어근과 어근이 만나 있겠지. 맞죠? 어근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 알겠죠? 자, 어근과 어근이 만나 있을 텐데 대등 합성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대등에 맞는 말이 뭐야? 종속일 거야. 이거는 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등 합성어는 A라는 어근과 B라는 어근이 서로 똑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을 거고 B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있을 거야. 2개의 원래 뜻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그거를 우리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밭이라고 하면 논밭의 뜻이 뭔데? 그냥 논과 밭이야. 강산이 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강과 산이야. 마소가 뭔데요? 말 그대로 말과 소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대등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대등하기 때문에 뭔가 더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받쳐주고 이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A와 B, 논과 B, 논과 밭, 그 다음에 강과 산, A와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대등하다라고 해서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등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 어근을 어떻게 한다?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꾸며주는 형태야.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해요. 헷갈리고. 자,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다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얘를 만약에 대등처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돌 하나, 다리 하나잖아. 맞지? 근데 돌다리가 돌멩이 하나랑 다리 하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돌로 만든 다리잖아. 이해되죠? 자, 다음 사과나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나무 아까 합성어였잖아. 그쵸? 사과 하면 그냥 사과 하나를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나무는 뭐야? 요게 나무잖아. 그러면 사과나무라고 하면 사과 한 알이랑 나무 한 그루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대등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과나무는 사과 한 알이랑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얘는 그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라고. 근데 논밭은 뭐야? 따로야, 따로. 논 하나, 밭 하나.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걸 마소, 논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돌다리는 돌멩이 하나랑 다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과나무도 사과 하나랑 나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종속합성어라고 하는 거. 쌀밥도 마찬가지야. 쌀 한 톨이랑 밥 한 그릇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맞죠? 쌀로 만든 밥이야. 손수건이라고 하면 손 하나랑 수건 하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거든. 손에 쓰는 수건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합성어라고 합니다. 하나가 하나에 종속되는 거야. 그럼 뭐가 종속된 걸까요? 앞에 있는 애가 종속된 겁니다. 왜 그런데?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죠? 자, 다음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융합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구조가 A 플러스 B인데 C가 되는 형태입니다. 의문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한 거야? 축약이랑 비슷한 거지. 자, 그래서 A라는 뜻이 있고 B라는 뜻이 있어. 근데 2개가 만났다? 전혀 다른 엉뚱한 다른 뜻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야 좀 피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이렇게 해봅시다. 이 돈이 혹시 진짜 피랑 땀을 흘린 거야? 그건 아니지. 맞죠? 자,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 벌었다라고 하면 피땀 흘렸다가 어떤 의미인 거야? 노력의 의미잖아. 맞죠? 자, 그래서 피랑 땀이라는 단어가 만났다? 각각 뜻이 있어. 근데 각각 A라는 뜻이랑 B라는 뜻이 있는데 만났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이 됐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의 높임말이 뭐야? 연세. 연세보다 더 높은 말이 있는데 혹시 압니까? 나이의 높임말은 연세야. 연세보다 더 높은 말이 있어요. 혹시 춘부장께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 춘추라는 말이 있어요. 춘추는요, 한자 그대로 하면 뭐게요? 봄춘자에 가을 추자입니다. 봄, 가을이야. 근데 뜻은 뭐야? 나이라는 뜻이거든. 맞죠? 자, 그래서 A라는 뜻이랑 B라는 뜻이 만났는데 새로운 뜻이 만들어졌어.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말의 형성은 넘어갈 거고요. 이 나중에 보면 알기 때문에. 알겠죠?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이제 쓰이는 말인데요.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사직 요거는 이게 1학년 시험에 들어갔었어요. 나머지 학교는 얘기 딱히 안 했었는데.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어떻게 합쳐져서 만났는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눈웃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음이로 끝났네. 눈웃음에 주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수빈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네. 맞죠? 자, 안 필요하기 때문에 음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접사. 왜? 웃은 원래 웃다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어간이야. 맞지? 자, 어간이자 동시에 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웃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으면 얘는 어간과 어미로 형태소를 나눌 수가 있어. 맞죠? 그러면 어간, 어미 중에서 실질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어느 부분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만 뜻을 가지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웃다의 웃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근일 거야. 자, 그러면 눈웃음이라고 할 때 웃음은 웃이 어근이야. 근데 눈이라는 말 따로 써, 안 써? 눈이라는 말 따로 있지. 맞죠? 그러면 눈과 웃도 나눌 수 있을 거야. 눈은 뭔데 그러면? 어근 접사 중에서는 어근에 나가겠지. 그럼 얘는 어근 어근 접사로 되어 있네. 그럼 얘는 합성어로 봐야 돼? 파생어로 봐야 돼? 눈웃음은 합성어로 봐야 될까요? 파생어로 봐야 될까요? 접사도 있고 어근도 두 개인데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눈웃음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직접 구성 성분을 따져야 됩니다. 세 글자잖아. 맞죠? 음절이 세 개야. 그럼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3음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뭐랑 뭐가 합쳐져서 3음절이 됐어.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앞에 있는 거 두 개 하나, 또는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이렇게 해야지 3음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얘를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딱 떠올릴 수 있어. 얘가요, 만약에 앞에 있는 거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눈웃 플러스 음일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나누면 어떻게도 나눌 수 있을까? 눈 플러스 웃음일 거야. 이 눈웃음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합쳐지면 이 경우로 합쳐질 거야. 맞죠? 자, 그럼 이 경우로 합쳐질 때 봐봐봐. 눈웃과 음이 만난 거야. 눈과 웃음이 만난 거야. 이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알잖아. 뭐랑 뭐가 만난 거야? 눈웃과 음이 만난 거야? 아니면 눈과 웃음이 만난 거야? 수빈아, 뭐가 만난 거야? 눈과 웃음이 만난 거지. 그럼 얘는 합성어로 봐야 돼? 파생어로 봐야 돼? 합성어로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 거야. 얘는 파생어긴 해. 웃음은 파생어지. 근데 얘는 하나의 단어라고. 파생어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만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도 어근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어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근과 어근의 만남이라고 해서 얘는 파생어라고, 합성어라고 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어근 접사가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를 만났다. 2, 1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얘가 접사라는 가정하에 얘는 뭐가 되겠어?
파생어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누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직접 구성 성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코웃음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아까 눈웃음이랑 똑같은 경우지. 비웃음 한번 볼까? 비웃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기본형이 뭐야? 비웃다야. 맞죠? 그런데 웃다라는 말 있어 없어? 있지. 나누면 비라는 말이 비웃는 거는 웃는 거랑 좀 다르다. 그렇죠? 누군가를 꼭 집어서 그 사람을 비웃는 거잖아. 어떤 대상을 비웃는 거잖아. 자, 그러면 웃다 빼고 비만 따로 떼면 그 대상을 이제 낮춰보거나 깔보는 그런 의미가 있어 없어? 비는 있어 없어? 없어. 붙였을 때만 쓰는 거거든. 생기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접사라고 할 거야. 알죠? 자, 그래서 비웃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비웃다라는 말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웃다의 다를 빼고 뭐를 붙일 거야? 음을 붙일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비웃 플러스 음이 되는 거야. 구성 성분이.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붙은 거야? 마지막에 전미사가 붙었잖아.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났고 결론적으로는 파생어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부석한다라고 하면은 비웃과 음이 되는 거야. 코웃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와 웃음이 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쌤이 뽑아준 거에 뒤에 요거 문제 푸는 것도 있죠? 있고 답지도 있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쌤이 답지는 따로 이제 PDF로 보내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의문은 혹시 그 내준 거 다 풀었나요? 수빈 다 풀었어? 어허. 조금 풀었다고? 어허. 의문 다 풀어보고요. 단어도 좀 풀어보세요. 단어 파트는 질문이 좀 생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어는 좀 하다가 선뜻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질문 주세요. 그렇죠? 자, 자습 써봅시다. 지금 이 형태소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뭔가 개념을 또 추가적으로 더 배우면 여러분들 머리 터지겠죠? 알겠어요. 자, 8페이지 보자. 눈 맞고 잡으면. 왜냐면 이걸 이미 본 학생도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 2번 듣는 거라서. 자, 산속에서입니다. 자, 우리 요 1단원이 바로 뭐냐면요. 문학의 갈래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문학의 갈래. 자, 그래서 이 문학의 갈래는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페이지 쌤 따라올 필요는 없고 이거 나눠서 보여줄게요. 서정갈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서사갈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이 있고 교술이 있어요. 그럼 서정은 뭘까요? 서정갈래에 있는 문학작품 뭐 있을까? 시조, 뭐 시가, 노랫말 이런 것들이 전부 서정갈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서정이 무슨 뜻일까요? 압니까? 정서를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서정이라는 말 자체는 좀 알고 있으세요. 서정은요 정서를 풀어내다, 정서를 펼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정갈래라고 하면 요 이제 시나 뭐 시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서사갈래는 서사가 뭐야? 이야기잖아,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전달이 중심이 되는 갈래, 소설. 맞죠? 자, 그래서 보통 서사갈래는 소설입니다,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 극은 뭔데?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상연 또는 상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연하면 그건 연극이지. 상영하면 뭐야? 드라마나 영화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연극 대본인 희곡, 그 다음에 영화 대본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전부 극갈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술갈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필 있죠. 수필을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 수필, 고전 수필 이런 애들을 전부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자, 다시 8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봅시다. 나이덕시의 작품이고요. 산속에서. 자, 화자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 첫 번째.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를 거라는 거야. 그러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러면 반대로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알 거야. 뭘 아는데 그러면?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불빛이 따뜻할 수 있어 없어? 원래 불빛은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빛이야, 빛. 맞죠?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감각으로 이게 포착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따뜻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심지어 멀리서 오는 불빛인데 저 멀리서 오는 불빛에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건 실제 온도가 따뜻함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시각적인 거야. 얘는 촉각적인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시각의 촉각화, 그러니까 공감각적 신상이 활용되었다 라고 하면 맞는 선지입니다. 알겠죠? 자, 터덜거리며 걸어난 길 끝인데 어떤 길인데? 잃은 길이야. 길을 잃은 상황에서 느끼는 이 불빛의 따뜻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불빛이 보여.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불빛이 주는 위로와 위안을 말하는 겁니다. 저 멀리서 밝혀져 오는 저 불빛에서 위로와 위안을 느끼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길 잃었으면 어둠 속이겠지. 산속이니까. 맞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왜 발견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전에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발견은 새로 찾아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전에는 이런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건 뭐로 연결된다? 이 인간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것이 만약에 인간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잖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성찰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성찰적입니다. 성찰이라고 해서 꼭 반성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성찰이랑 반성은 서로 달라요. 자, 그럼 상황 다시 한번 보자면 막무가내의 어둠 속이야. 길을 잃었으니까 거기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맞잡았다면 헤어나올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길을 잃었다면 길을 찾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빛의 따뜻함, 누군가 맞잡을 손, 이것도 전부 뭐야? 위로와 위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희망이라고 했는데 희망도 맞죠? 왜냐면 길을 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저기서 보이는 불빛,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 이런 것들은 뭐야?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맞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요, 산은 거대한 산줄기가 있어. 그리고 저 멀리 조그마한 지붕들이 보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들은 거대한 산줄기보다 이 조그마한 저 멀리서 보이는 저 지붕들이 날 뭐 해주는 거야? 마치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다고. 따뜻함을 주고 위로와 위안을 준다는 거야. 왜 그런데? 거대한 산줄기는 그 밤에 산에 있으면 무섭기만 하지. 맞죠? 근데 저기 작은 지붕들이 보인다는 건 뭐야? 저기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을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기 있는 자본 지붕들이 주는 것 역시 뭐야? 위로와 위안이 되겠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무섭겠죠. 두렵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요, 저기에 멀리서 보이는 불빛, 그 다음에 누군가 맞잡을 손, 그 다음에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 얘네들은 전부 화자에게 뭘 줄 수 있는 존재들?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야. 길을 잃은 사람, 막무가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산 속에서 밤을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 막막한 상태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겠지. 맞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또는 절망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상황. 자, 이 절망적 상황에서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년. 먼 곳의 불빛은, 이 불빛은 아까 말했던 그 위로와 위안을 주는 불빛이겠다. 그쵸? 그 먼 곳에 있는 불빛은요, 잘 보세요.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먼 쪽에서 이 빛나는 저 불빛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하게 해준다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얻어줘요? 힘을 주는 거야. 맞죠? 여기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냥 단순히 잠깐 쉬게 만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화자가 진정으로 깨달은 건 바로 뭔데? 누군가에게 위로나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에게는 뭘 줄 수 있다는 거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명의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무엇을 깨달음을 얻은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시에서 화자의 위치 어딘데요? 화자의 위치를 산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화자의 위치는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을 알리라라고 하는 건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길을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야. 맞죠? 과거의 경험이지.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파에 앉아서 산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분 나이덕 씨는요, 여러분들 시인인데 글이 엄청 작품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쓴 글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뭐 정보를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이 쓴 그 수필 중에 거실에 무슨 탁자 놓은 수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보자면 이분이 그냥 거실에 앉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제 화자랑 시인은 똑같은 게 아니지만 화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시를 보고 화자가 꼭 산속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뒤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사색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색이 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사색을 바탕으로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사색하면서 무엇으로 넘어갔어? 인간에 대한 깨달음으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사색적이면서 동시에 성찰적인 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 왜 사색적이고 왜 성찰적인데 화자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빛들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손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그냥 쉬어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인간에 대한, 어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이제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자, 보세요.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을이 무슨 격조사인데? 목적격 조사야. 맞죠? 자, 그러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까지가 뭔데?
명사절이야 명사절.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조사 을 붙었잖아.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목적어야 목적어. 맞죠? 자, 우리말이 목적어로 문장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문장의 구성이 뒤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을은요 무엇의 목적어인데?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나그네를, 먼 곳에 있는 불빛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의 도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법? 도치법. 얘도 도치입니다. 왜 그런데 어깨를 감싸주는 지하고 사실은 뭐 있어야 돼? 늘 있어야 되거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를 알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의 도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치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문장이 있을 거고 위치가 옮겨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체로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위치가 옮겨진 애가 강조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얘가 강조되는 거, 얘가 강조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표현을 쓴다는 건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뭐 서리도 마찬가지고 뭐 풍자, 반어, 역설 다 마찬가지야. 다 강조야. 맞죠?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얘가 도치된 애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페이지 한번 보면 자, 대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적 의미가 있었어? 아까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였어? 희망이나 위로, 위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맞죠? 그럼 반대 의미는 뭐가 있었는데? 어둠, 밤. 어둠 속에서, 산 속에서 밤을 맞은. 맞죠? 자, 그럼 이건 뭐야? 굉장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고난, 슬픔, 시련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율 형성 방법 봅시다. 어떻게 형성돼요? 리라 반복됩니다. 선생님 몇 번 반복돼야 반복이에요? 2번 이상 반복되면 싸그리 다 반복입니다.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리라는요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뭐야 이거? 통사구조 반복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리라 자체만 보면 뭐가 돼요? 동일한 어미 반복이야. 그래서 동일한 어미 반복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유사한 통상구조가 반복된다고 해도 맞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봐. 얘는 지금 동일한 어미가 반복된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리는 뭐여야만 하는데? 어미여야만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구절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봐. 유리로 뭐 뭐시가 돼 있다. 아주 반짝이는 유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 있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리 반복되는데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여기 있는 리는 동일한 어미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동일한 어미의 반복에 이런 애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맞죠?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얘는 반복의 요소로 해당할 수 없어. 왜냐면 동일한 어떤 성분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글자가 그냥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반복이라고 얘기할 순 없을 거야. 알겠죠? 자, 인지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구조 비슷하고요. 지라고 하는 동일한 어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심상은 아까 얘기했고 도치법도 얘기했고요. 대조적 의미 얘기했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요 16페이지에 연필로 쓰기 봅시다.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시는요, 해설지도 딱히 없고요. 다른 데서 어디서 시험이 나온 적도 없어요. 모의고사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얘는 따로 문제가 딱히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 뭐 어떤 문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그냥 딱 단원 문제, 소단원 문제 있는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요 출판사 교과서를 썼던 그 작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 작품을 했고요. 절반 정도는 애초에 그냥 이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한밤에 홀로 연필을 깎으면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진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연필을 깎으면 뭐가 난다? 영혼의 냄새가 난다. 이 시에서는 그런 거야. 화자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던 그분처럼 나도 이제 뭐로만 쓸 거래요? 연필로만 시를 쓸 거랍니다. 그러면 왜 연필로만 쓰고자 하는데? 한번 쓰고 나면 그뿐. 자,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아는 건 뭔데요? 자, 이 연필이라고 하는 건 쓰면 뭐 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연필이라고 하는 건 쓰면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워버릴 수 없는 나의 생애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지나간 시간, 지나간 과거 이런 건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잖아. 지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불킥 하고 있는 거지. 에 하면서 쪽팔려 하면서. 맞죠? 우리가 그런 이유는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생애는 지워버릴 수 없어. 그런데 연필로 쓴 건 지울 수 있어 없어? 지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는 뭘 추구하고 싶은 거야? 뭔가 자기가 하는 게 지울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자, 연필로 쓰기. 지워버릴 수 있는 나의 생애. 그러니까 연필로 쓰면 내 생애도 지워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과거의 것들을.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나의 생애. 연필로 글을 쓴다는 건 지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용서받고자 하는 서러운 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우는 행위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용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예비 행동이라는 거야. 자, 그럼 그 예비 행동이 바로 뭔데? 연필로 쓰는 거지. 자, 연필로 쓰는 거는 용서받고자 하는 서러운 예비 행동이고요. 용서는 여기에서 지워버리는 거겠죠. 이게 지우면 내가 뭔가를 잘못 썼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지울 수 있다라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언제나 온전치 못한 반편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래. 그러니까 뭘 하는 걸까?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잘못을 하거나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나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니까 지우는 걸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뭘 하겠다? 연필로 쓰겠다는 거야. 반편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편도 거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용서와 똑같겠지. 자, 연필로 쓰기. 잘못 간 서로의 길은 서로가 지워 드릴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바라는데? 서로가 지워줄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도 뭘 했으면 좋겠다고 지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용서를 통해서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용서 누가 해주는데? 내가 해줄 거 아니야.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맞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게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연필로 쓰는 행위와 같다는 거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애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연필을 쓰는 행위로서 이제 이런 용서받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서러운 예비 행동으로서 시를 연필로 쓰고 싶다는 거죠. 자, 나의 길, 진실의 길,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 않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떳떳한 나의 길이 있고 진실의 길이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떳떳한 것과 진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지우면 좀 일반적으로 속상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것마저 누가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섭섭할 것 같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잘한 걸 지워도 좋으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거야? 잘못한 걸 지우고 싶다는 거야. 용서받고 싶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나는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감추고자 하는 비겁함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단지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거, 지우는 행위라고 하는 용서가 뭐로도 연결되는 거야? 지금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도 연결되는 거야. 맞죠? 자, 이 시에서 지우는 행위는요, 뭐랑 비슷해? 용서랑 비슷해요. 근데 이 용서는 지금 뭐랑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사랑이라는 가치랑 연결되는 거지. 타인에 대한 사랑. 나는 이렇게 지우는 걸 원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는 거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도 날 용서해주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야. 오직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만 만나고 싶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향기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뭔가 과거의 어떤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지울 수 없으니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용서밖에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타인과 사랑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문적인 형태로 쓰여 있다. 긴 줄글의 형태로 쓰여 있다 라고 해서 산문시라고 한다. 그렇죠? 산문시. 그래서 연과 행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구를 반복합니다. 어떤 시구를 반복해요? 뭐 연필로 쓰기 뭐 이런 거 있죠. 연필로 쓰기. 연필로 쓰기도 지금 2번 반복되죠. 맞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향기로운 영혼의 냄새도 반복됩니다. 2번. 맞죠? 자,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시구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서점 관리 끝났고요. 아마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 그 저기 3월 모의고사 치면 3월 모의고사에 쳤던 그 현대시 있죠. 그게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이덕 작가 작품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이덕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또는 타인에 대한 어떤 위로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 이런 것들을 보통 섞어가지고 보통 요 단어는 시험 범위가 한 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보통 들어가요. 알겠죠? 추가적으로 더 할 건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것들 여러분들 프린트나 아니면 뭐 작품들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여기서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되고요. 지금 1-1단원 끝났고요. 1-2 들어갑시다. 서사갈래 반대분식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거 SF 소설이에요. 이거 읽어봤다 손. 그럼 안 읽어봤어? 이거 안 읽어봤어? 내가 저번에 읽어보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 저기 1-1단원 산속에서 끝나고 나서 뒤에 반대분식 소설 재밌으니까 읽어보라고 했잖아. 하여튼 뭐 숙제라고 하면 뭐 다 잊어버리니까. 수빈이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 자, 요 반대분식 문장 안 풀어도 돼요.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왜냐면 소설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작년 기준으로도 요걸 그냥 애초에 시험 범위에 안 넣는 학교도 좀 있었어. 왜냐면 시험 낼 거 없다고. 좀 쉬워요 소설이. 막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없고. 다만 이제 SF 소설이라 가지고 이제 이 여기에서 그려져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랑 좀 달라. 알겠죠? 아주 미래의 세계를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산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배경만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시간 좀 있으니까 배경 얘기하고 앞부분 조금만 얘기하고요. 나머지 뒷부분 여러분들이 읽어오면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만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면 어차피 또 학교에서 읽을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요 일단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우리 지금 시대에는 도서관이 어떤 기관이야? 책을 빌리는 기관이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세계는요, 종이책이 없어진 세계입니다. 종이책이 없어졌어. 전부 전자야. 그러면 도서관이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뭘 보관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의 마인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곳이야.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는 누군가가 죽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었던 몇 가지 물건들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의 기억들이 있어. 그 기억을 전부 뭘로 만드냐면 데이터로 만듭니다. 자, 이 마인드는 그 사람의 기억을 데이터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거기 가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기억뿐만 아니라 성격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한테 들었던 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격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어. 근데 대신에 이건 할 수 없지. 새로운 걸 쌓을 수는 없지. 이때까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살아왔던 기억과 성격 있죠.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마인드라고 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런 것들을 보관, 저장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들 지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지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지민이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도서관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지민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지게 돼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도 이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만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엄마가 실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들 무엇을 유발하느냐? 흥미 또는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게 실제로 소설의 첫 문장이거든요. 엄마가 실종되었다 라고 하면 엥?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잘 보세요.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이지 않잖아. 맞죠? 죽고 나서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엄마 보러, 엄마 마인드 보러 도서관에 갔더니 엄마 마인드가 없는 거야. 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대요.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답니다. 자, 엄마는 죽기 몇 년 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거야. 이 사람 거의 대부분 집에만 있어. 어머니. 그래왔던 엄마가 이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요 도서관이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28페이지 넘어오세요. 자, 요 앞에 분까지 다 이제 도서관이 어떤 공간인지 얘기하는 거고, 자, 3년 전에 죽은 엄마는 이 도서관이 기록됐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봐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뭔가 소실되었거나 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거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바탕으로 이 소실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삭제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인덱스가 삭제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김씨면 김땡땡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덱스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거야. 자료 자체는 있는데. 그래서 인덱스 검색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하나하나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뭐 몇 천만 명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이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이제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을 찾으러 가면서 엄마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지금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과거에는 생각 안 했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느꼈을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주던 사람이 바로 아빠였던 거지. 자, 그러면서 자신도 임신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뭐냐,
배경은 SF인데 누구 얘기야? 결국 엄마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거든요. 요거 다 읽어오세요. 알겠지? 여기까지 숙제. 자, 마치도록 할게요.